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꾸준하게 하시면 합격증 받아가지고 자격증 사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자격증 한번 따죠, 그죠? 그러면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증 따고 나면 치매 걸려도 할 수 있어요. 치매 걸려도 사람 쓰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자격증이고 업그레이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계속 하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또 안다는 거는 엄청난 걸 아는 거죠. 모르고 부동산을 보는 거하고 알고 보는 거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시험 공부를 함으로써 합격도 하고요. 그 다음 플러스 부동산을 알게 될 겁니다. 부동산을. 그러면 밖에 있는 부동산, 여러분 부동산 위에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건물 위에. 이걸 보는 눈들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므로써 여러분들이 보는 시야를 좀 넓히는 그런 계기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공인중개 시험은요 6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배점은 500점이잖아요, 그죠? 1차에 민법과 개론, 부동산 학개론이 있습니다. 2차 과목에 부동산 공법,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이제 부동산 공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공법이 뭐 하는 법일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뭐 출제되고 이런 건 아닌데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그 과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논리로 접근이 돼야 되고 공법이 왜 6과목 중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러면 그 성격을 알면 조금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건데 부동산 공법이 뭐 하는 법인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동산 공법에 대한 전반적 설명을 좀 가져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차례가 나오고 내용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하기라고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수업하는 게 아마 가장 1년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들으시면 돼요. 들으면 그냥 바로 한 방이 될 겁니다. 이거는 항상 첫 강의 할 때 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뭐 하는 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과목이 뭐예요? 부동산 공법이죠. 부동산 공법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요 명사가 두 개가 있어요. 명사가 어떤 글자가요 우리한테 정보를 줍니다. 책 이러면 먼저 이미지가 확 떠오르죠. 책. 노트, 책은 읽는 거, 노트는 쓰는 거. 볼펜, 연필,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어떤 명사들은요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줘요. 여기 지금 두 개의 명사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성격이 나와요. 성격이. 처음 하시는 분들 생소하거든요. 부동산이라는 명사하고 뭐가 있습니까? 공법이란 말이 있어요. 부동산과 공법. 부동산이 뭔지 알죠? 부동산이 뭡니까? 그죠? 부동산은 맞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부동산은 우리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로 구성되는데 정착물의 대표는 건물이거든요.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을 다른 말로 하면요. 토지 공법이면서 건물 공법이에요. 만약에 우리 시험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 아니고 토지 공법이었다고 하면 건물은 안 내요. 건물 공법이었다고 하면 토지는 안 내겠죠. 부동산 공법이기 때문에 토지도 출제를 하고 건물도 출제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린데 토지에서 시험 문제가 몇 개 나오냐면요. 26문제가 나와요. 건물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 1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토지 공법이면서도 건물 공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나온 명사는 뭐냐면요. 공법이란 말이 나왔어요. 공법. 공법이 뭐냐? 막연하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공법이 뭘까? 아마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법대를 가지고 있는 대학에 가면요. 공법 학과가 있고 사법 학과가 있어요. 학과가 이제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법학과 이렇게 돼 있는 데도 그렇습니다. 공법과 사법으로 법은 크게 나누면 공법과 사법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공법의 반대말은 당연히 뭘까요? 사법이겠죠. 반대말은 사법이에요. 사법은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로 쓰이는 게 사법이에요. 대표적인 사법이 우리 시험 과목에 있죠. 그게 뭡니까? 민법이에요. 민법. 그 다음에 상법 이런 것들이 사법의 영역이죠. 그러면 우리가 관계 설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로서 이제 법이 쓰이는데 사법은 사인과 사인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로서 쓰이고 그게 이제 민법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법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공법이냐 이걸 이제 잡아야 되겠죠. 그죠? 공법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있겠습니까? 그죠? 공법은
그죠? 사법이 사인과 사인 사이의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로 쓰인다 그러면 공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고 부르죠. 지자체. 국가지자체를 우리가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행정청이라고 불러요. 행정청. 공권력 행사에 주체가 된다는 얘기죠. 와 누구의 관계? 대 국민적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입니다. 그러면 사법은 사인과 사인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사법은 그 사인과 사인 사이 관계가 대등한 관계겠습니까? 어떤 하나가 우월한 지위에 있겠습니까? 대등한 관계에 있겠죠. 그러니까 평등의 원리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사법은 사적 자치의 원리라는 것들이 민법의 가장 기본 원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공법은 그렇지 않아요. 국가 지자체 또는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다 보니까 대등한 관계가 아니겠죠.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보다는 어떤 지위에 있겠습니까? 대등한 지위에 있겠습니까? 우월한 지위에 있겠습니까? 그게 우월한 지위에 있어요.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들에게 뭘 가할까요? 뭘 가한다?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겁니다. 규제. 뭐 해랍니까? 하지 말합니까? 하지 말합니다. 전부 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는 순간에 분양권 전매하지 마. 분양권은 나의 재산권 맞습니까? 맞죠? 하지 마. 그래야지 마. 분양가 상한제가 딱 적용이 됐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되니까 분양 가격을 내 마음대로 책정을 못 하는 거야. 평당 5천만 원에 내가 분양하고 싶은데 분양가 상한제가 딱 적용되니까 5천만 원 하지 말래. 토지 가격하고 건축비를 딱 대가지고 그 가격만큼만 해가지고 분양을 하래. 규제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게 공법이에요. 그게 좀 아시는 제도 아닙니까? 토지 거래 허가구역. 토지를 거래할 때 내가 봐. 토지를 내 거래하고 싶어. 토지를 거래하고 싶어. 그냥 하면 돼, 안 돼? 돼. 내 재산권이니까 그냥 거래하면 돼. 근데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에 토지를 거래할 때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공법이에요. 그게 공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제도들이 공법에 엄청난 제도가 녹아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보다는 어떤 지위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뭘 가하는 걸 내용한다? 규제를 가하는 게 공법이에요. 그래서 공법이 그래서 어려워요. 뭘 가하기 때문에 규제. 하랍니까? 하지 말합니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 집에서 애들한테 엄마들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조건 하지 말하잖아. 하지 마. 하지 마. 그 엄마가 공법이에요. 권력을 쥐고 있잖아. 엄마가. 그죠? 집에서 제일 최고의 권력자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엄마잖아. 엄마. 그죠? 그 배우자 남편한테도 그죠? 규제를 가잖아. 양말 똑바로 써. 빨리 밥 먹어. 애들한테 공부해. 씻어. 공권력이 주체거든요. 우울한 지에서 규제를 가는 거예요. 엄마가 공법의 주체예요. 공법의 주체. 그래서 엄마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법은. 그래서 보통 공법을 읽으면 이게 보통 공법이에요. 읽어볼게요. 보통 공법 이렇게 5글자인데 이걸 풀면 이렇게 나와요. 보통 공법은요. 뭐하고 뭐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누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민보다는 어떤 지위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뭘 가한다? 규제를 가하는 게 공법입니다. 그런데 공법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는 규제를 받는 입장입니까? 규제를 하는 입장입니까? 받는 입장이죠. 받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이게 쉬우냐면요. 규제를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그래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공법을 또 잘해. 왜? 공직에 있으면서 계속 공무원들은 규제를 해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익숙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쉬운데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규제를 맨날 받는 입장이거든. 근데 그 어떤 규제가 똑같으면 되는데 미세하게 다르거든. 내용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 미세한 것들이 시험에 출제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원리가 있다고. 규제를 할 때는 무조건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필요하다 규제를 하면 그 독재국가지 그 이민주의국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규제를 할 때는 규제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당성의 근거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오늘도 내일도 그다음에 다음 주에도 규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는데 국민들이 그걸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규제의 정당성의 근거가 뭔지를 우리가 하면 돼요. 그래서 규제는 그냥 가면 안 돼요. 규제는 그냥 가면 안 되고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규제의 정당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목적이 있거든요. 그게 뭘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복리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뭘 가한다? 규제를 가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공공복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공공복리는 어려운 말 아닙니다. 공공복리는 소수의 희생을 통해서 다수가 행복할 수 있다면 옛날에 벤담이 그랬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게 공공복리입니다. 그죠? 소수는 희생을 해요. 근데 나머지 다수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야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규제 맞죠? 그죠? 규제 맞죠? 근데 투기 과열지구 지정되면 누가 희생을 당해? 투기 과열지구로 여기가 지정이 됐어. 그럼 누가 희생을 당해? 예? 투기꾼들이 희생을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투기꾼이 나간다고. 투기꾼은 막연한 개념이에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거야. 분양권 전매를 못 하니까. 그걸 통해서 다수가 행복한 거야. 다수가 누구냐면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머지 다수가 분양권이 거래가 됨으로써 처음에는 분양권이 제로였거든요. 근데 한 번 거래가 될 때 1억이 되는 거야. 1억에 산 사람이 또 거래를 하는 거야. 1억 3천에. 1억 3천에 산 사람이 또 거래를 하는 거야. 1억 5천에. 1억 5천에 산 사람이 2억에 또 거래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산 사람은 분양가에다가 2억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야. 5억짜리 아파트가 7억이 돼버린 거야. 10억짜리가 15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잖아. 프리미엄 때문에 계속 분양권이 전매돼가지고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걸 규제해야 되는데. 해야 되죠.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편하다고. 막아버리니까. 대신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래 안정을 통해서 가격의 안정을 깨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은 일 아니냐. 어떻습니까? 희생되는 게 큽니까? 얻어지는 게 더 큽니까? 얻어지는 이익이 크죠. 그래서 그거는 정당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불편해요? 누가 희생을 해야 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편해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불편한 건 아니야.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만 불편해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팔 생각이 없어. 그러면 한 개도 안 불편해, 그 사람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를 말려고 하는 사람,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이 허가를 받으니까 불편해. 근데 그로 인해서 다수가 행복한 거야. 누가?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토지 가격의 안정을 통해서, 지가 안정을 통해서 부동산의 폭등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예측 가능성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제도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규제는 공공복리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그냥 만들어지겠습니까? 만들어지는 시대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 그게 원리야. 그걸 내가 이야기해 줄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갑자기 공부하니까 모르는데 저는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야기해 줄 겁니다. 이 제도는 이때 투기활주구가 만들어진 지 100년 됐겠습니까? 몇십 년밖에 안 됐겠습니까? 몇십 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가격이 막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난리가 난 거지.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조정대상지역 아시죠? 그죠? 그 만들어진 지가 뭐 30년, 40년 됐습니까? 얼마 전에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종부세가 원래 있은 거 아니라니까. 얼마 전에 만드는 거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면 부동산 공부 성격이 나요. 부동산 공부 우리가 뭘 배우냐면요. 뭘 배우냐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건 뭘 배우냐면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누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민보다는 어떤 지에서 우월한 지에서 무조건 규제를 가하는 것은 아니고 뭘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가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있는 거는 규제책이에요. 근데 그냥 확 일로 이렇게 하는 규제입니까?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입니까?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가 그 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짜증나는 거야. 너무 규제가 많으니까 그 규제를 한 개 한 개씩 풀어내야 돼요.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론을 기본으로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규제 때문에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 때문에 만들어진 게 이제 부동산공법인데,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부동산 토지 건물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 법은 규범이거든요. 규범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가 국민보다는 우월한 집에서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가 우리나라의 법의 종류가 법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 개 있는 게 지금 법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개수가. 그냥 한번 찍어보는 거야. 예? 그렇죠. 몇 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수백 개가 있다, 수백 개가. 그럼 이걸 전부 다 시험을 칠 거냐? 그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요 중에서 몇 개를 끄집어냈냐면요. 6개의 규범을 끄집어낸 거예요. 요 중에서 6개를 끄집어내가지고 시험 과목으로 만든 거야. 그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우리나라에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고, 이런 규제가 수백 개의 규제의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끄집어냈다고요? 6개를 끄집어내서 하나의 시험 과목을 만든 거라니까요. 그럼 6개를 끄집어낼 때 눈 감고 이렇게 끄집어냈겠어? 눈 뜨고 끄집어냈겠어요? 눈 뜨고 끄집어냈다니까요. 눈을 뜨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 6개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의 시험 과목으로 편제를 한 겁니다. 편제. 그죠? 그게 시험 과목인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개를 끄집어냈다고 했냐면 6개를 끄집어냈고, 6개는 아까 좀 전에 눈 감고 끄집어낸 게 아니라고 했죠. 눈 뜨고 끄집어냈어요. 눈 뜨고. 옛날에 이게 몇 개까지 있었냐면 9개까지 있어. 9개. 시험 공법 안에 법률이 종류가 9개도 있었거든요. 9개인데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줄여가지고 지금 6개입니다. 그럼 6개가 어떻게 그냥 무작배기로 구성되어 있겠습니까? 나름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 그걸 내가 이야기해 줄 거라니까. 그 논리 구조를 알면 된다고. 들으면 돼. 들으면, 요렇게 해서 6개의 법률이 있고, 그 안에서 시험 문제가 배분이 이렇게 되고, 서서히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6개가 어떻게 구성된지를 구성할게요. 자, 다시 갑니다. 자, 그럼 6개라고 했거든요. 제가 좀 전에 6개라고 했는데, 6개는 당연히 뭐하고 뭐로 구성됐겠습니까? 6개가 있다. 6개. 수백 개 중에 6개를 끄집어낸 겁니다. 6개는 당연히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토지하고, 건물로 구성되어 있겠죠. 자, 토지부터 할게요. 토지부터 합니다. 자, 토지는 먼저 어디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할까요? 토지를 이제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공공복리 달성을 위해서 국가 자체가 토지를 규제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어디에 있는 토지를 먼저 대상으로 할까? 어디? 우리 수도권에 있는 토지만 대상으로 할까? 경상권만 할까? 전라권만 할까? 그렇죠. 전국의 토지죠. 전국의 토지. 그죠? 그 어디에 있는 토지냐면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토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를 뭐라 불러요? 그게 국토예요. 그게 국토라니까. 그래서 국토를 어떻게 하자? 계획을 세우자 합니다. 국토를 무작정 개발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자. 계획을. 뿐만 아니라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한 법률을 배우게 될 겁니다. 법률 명칭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무턱대 공부하신 분들이 법률 명칭이 오는데 한 달 걸립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국토계획법, 더 줄여가지고 국계법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설명할게요. 들어봐봐요. 국토의 계획 및 위반하는 법률은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첫 번째 대상은 뭘 대상으로 한다?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앞에 생략된 선이에요. 선. 먼저 뭘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맞아 이용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뭐더라? 규제입니다. 규제법이니까, 공법 규제법이니까. 그래서 규제가 지금 국토 공간 안에서 2개 규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규제 1개? 계획 규제 1개. 또 무슨 규제 1개? 이용 규제 1개. 그 계획 규제하고 이용 규제라고 있어요. 그 시험에서 뭘 낼까요? 계획과 이용을 내겠죠. 계획과 이용을 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문제 풀었잖아. 그러니까 킬러 문제에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만들 때, 시장군수가 도시군 기본 계획을 만들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있죠. 그 계획에서 나왔다니까, 계획에서.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위반하는 법률은요, 풀면 국토를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맞아 이용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규범입니다. 자, 우리 국토는 언제부터 이용이 됐을까요? 국토가 언제부터 이용이 됐을까? 네? 박정희 정부? 또? 당군 때부터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는요,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전쟁 나가 폐허가 되고 다시 짓고 수도를 옮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가 멸망하고 수도를 갖다가 옮기고, 조선이 건국돼 가지고 한양으로,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전쟁이 나서 폐허가 돼 가지고 다시 복귀해 가지고 하고 고속도로를 뚫고 계속 이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렇게 이제 이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제기되냐면요,
그냥 이용만 하다 보니까 국토의 균형 발전이 깨져버린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균형 발전이 돼 있습니까? 균형 발전이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국토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부터 할게요. 균형 발전이 잘 안 됐어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많이 지금 해소는 됐는데 그래도 조금 해소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자, 국토 공간의 문제점 한번 찍어. 그렇죠. 수도권 집중화 현상. 인구의 절반이 어디에 사냐면요. 인구의 절반의 4분의 1이 서울에 살고 또 4분의 1이 어디에 살면 경기에서 수도권에 살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경기에 살아요.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만 그래. 북한하고 거의 한 4, 50km 접경지대에 인구 2천만이 바글바글 모여 사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우리가 피난 갈 수. 전쟁 나면 피난 갈 수가. 피난 갈 데가 없어. 피난 갈 데도 없고 피난 갈 수도 없어요. 이거 뭐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첫 번째는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안 행복해. 집값도 비싸고, 뭐도 비싸, 다 비싸. 그리고, 차도 많이 밀리고, 사람도 많고, 이게 문제죠. 그 처음부터 국토를 갖다가 이용을 하면서 수도권에 집중화되는 건 좋은데, 이게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안 했겠죠. 두 번째는 동서간의 불균형이 지금은 많이 해소인데 옛날에 좀 심했어요. 어디가 개발이 많이 돼 있다? 동쪽이 많이 개발돼 있죠. 동쪽이. 부울경. 서쪽은 상대적으로 동쪽보다는 조금 개발이 덜 돼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연결하면 뭐가 나오나? 경부라인. 그 대한민국은 경부라인 중심으로 발전했어요.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 제 친구 중에 20대 때 결혼해가지고 분당에 분양을 받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일산에서 분양을 받은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집들이 제가 갔습니다. 야, 이 축한다. 막, 근데 우리 분당에 이래 했노? 라고 하니까 가까웠어요. 어디하고? 회사하고. 너는 울산에 서른도 평짜리 아파트를 갔다가 야, 왜 일산에 했노? 라고 하니까 다 똑같아요. 가까웠어. 회사가 가까우니까. 했습니다. 부동산 아는 사람 같으면 어디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30년이 지났습니다. 소득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자산의 차이가 2배가 발생했어요. 2배 이상이. 얘는 경부라인에 있고 얘는 경부라인에 없거든요. 단순한 차이라니까요. 근데 부동산을 아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어디를 추천한다? 추천합니다. 분당을 추천하죠. 경부라인에 있으니까. 왜? 이쪽으로 인구가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인구가 집중이 되어 있고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요. 표가 그쪽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표가. 정치인들은 누구한테? 표를 쥐고 있는 사람한테 호소를 하게 돼 있거든. 그쪽에다 자꾸 개발 정책을 쏟아붓게 돼 있고 지하철도 많이 해주고 한다고. 지하철이 막 들어오고 사람이 모여드니까 이마트도 들어오고 백화점도 빨리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데는. 계속 잘 되는 거지. 그리고 각종 IT 산업이, 판교에 IT 산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아무 때나 들어올 수는 없거든.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니까. 왜? 출퇴근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주위에 주거단지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거기에 우수 인력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뭔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국토는 당군 왕금이 한반도에서 고조선을 건국할 때부터 국토는 개발했다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계획 없는 개발이 국토의 뭘 깨버렸다? 균형 발전을 깨버렸더라고. 그렇게 문제가 생기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역 감정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한쪽에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막 생기더라고. 그래서는 계속,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하자? 국토를 어떻게 하자? 국토를 어떻게 하자? 먼저 계획을 세우자, 계획을. 그러고 나서 맞아. 나중에 맞아. 이용을 하자. 옛날에는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안 세웠겠습니까? 안 세우고 이용만 했다니까요. 그게 언제냐면요.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여러분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얼마 안 됐을 것 같습니까? 이게 들으면 기절합니다. 이 법 만들어진 국토에 대한 체계적 계획을 세우고 이용하는 것을 만드는 게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그러면 그 전에도 계획이 있었겠지.
근데 체계적 계획보다는 흩어져 있는 계획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한꺼번에 싹 모아가지고 만든 게 20년. 이게 200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그때 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국토에 대한 체계적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 맞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체계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우리가 제일 먼저 선두에 서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위하는 법률이.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위하는 법률은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설명을 듣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위하는 법률을 이해하는 거하고 설명을 들은 이후에 이 법을 보는 거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냥 이 법을 갖다가 쭉 볼 때는 이거 법률 명칭이 뭐 이리 기노? 라고 했는데 잠시 한 5분 설명을 들으니까 이 법은 국토를 갖다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이용하는 것에 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법이구나. 그러면 이 법을 만들 때 초점을 계획에 맞췄을까요? 이용에 맞췄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계획에 초점 맞춘 것 같아요? 이용에 초점 맞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을 어디에서 집중 출제한다? 여기서 12문제. 이용에서 2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초점 맞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법이 우리 공포에는 제일 이제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계획 아래서요, 뭐 한다? 이용을 하는데, 이용은 다시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뭔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개는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한 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뭔가를 뭐 한다고 이야기한다? 개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소극적 영역이다라고 하면 이걸 뭐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보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거. 그걸 보존이죠. 자, 부모님이 내지는 선대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보를 남겼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잘 보존. 그 보존하는 것은 방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썰고 닦고, 그죠? 잘 갖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소극적 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책 같은 거 보면요, 어떤 문헌이나 논문이나 책 같은 거 보면, 그죠? 개발하거나 이용하거나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말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개발, 이용, 보존. 그러니까 개발과 보존이요, 이용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아래서 선계획 아래서 항상 계획은 딱 선두에 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수많은 계획을 보게 될 겁니다. 엄청난 계획들을 갖다가 매일 배우게 될 건데 수많은 계획 아래서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2개의 테마가 빠져나갑니다. 자, 개발로 먼저 할게요. 개발부터 보면요. 개발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흡을판에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 아무것도 흡을판에 저 푸른 초원이 막 쫙 펼쳐져 있어. 거기에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법이냐면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은요, 글자를 봐요, 글자. 도시를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도시를 뭐 한다고 이야기해요? 개발하죠. 그래서 도시를 개발하는데 이 도시를 개발하는 게 원래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저 푸른 초원이 있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이 아무것도 없는 저 푸른 초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한 뭘 만드는 거? 택지를 만드는 거예요. 택지를. 이게 도시개발법이에요. 자, 여러분 앉아있는 여기 30년 전에 저 푸른 초원 맞습니까? 맞죠? 흡을판. 여기에다가 신도시 택지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게 도시개발법이에요. 지금도 신도시는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그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규범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때 나오는 규범이 도시개발법이라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뭐 하는 법이다?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신도시를 만드는 거.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 도시개발법이다 이겁니다. 그죠? 역시 뭐 아래서 나온다? 계획 아래서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의 계획 아래서. 그래서 요거는 뭐는 쳐다보지 않냐면요, 보존은 쳐다보지 않아요. only 뭐만 본다? 개발만 보는데 어떤 개발을 보는 거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죠? 하나의 신도시를 만드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도시개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개발에 초점 맞춘 게 한 개가 더 있거든요. 한 개가 더 있는데 이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있어 없어 원래 있어. 있긴 있어요. 근데 제대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빛을 그리면서, 그죠?
무너지기 일부 직전에 있는 거야. 있긴 있는데 흐물흐물거리는 거야 이게. 그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세워야 되죠. 그죠? 세워야 되는데 제대로 세우는 겁니다. 있긴 있는데, 그죠? 있긴 있는데 흐물흐물거리면서 이렇게 있는 걸 제대로 세우는 거. 그죠? 뭔데? 라고 하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도시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법이 있어요. 이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다른 말로 하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한다는 정비한다.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자, 어떻게? 자, 아파트 이래 돼 있죠. 똑바로 쳐야 돼, 안 쳐야 돼? 재건축, 이거 정비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노래로 하면요,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요, 저 푸른 추억은 이겁니다. 그림 같은 집을 짓기 한 뭐요?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겁니까? 집을 짓기 전 단계, 택지가 만들어지는 게 도시개발법. 그럼 정비법은 노래로 하면 뭘까? 도시개발법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택지를 만드는 거예요. 정비법을 노래로 한번 해봐요. 정비법을 노래로 바꾸면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다오. 재개발 재건축. 이게 정비법이에요. 그래서 정비법은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다오. 개발법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죠? 그림 같은 집을 위한 택지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은 보전 파트는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안 쳐다보죠. only 개발을 하되 제대로 좀 개발하자라고 하는 게 요 두 개의 법입니다. 야도 역시 어디에서 뻗어져 나올까요? 성계획안에서 뻗어져 나오는 겁니다. 자, 벌써 법이 몇 개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법이 몇 개 나왔어요? 전체를 다루는 국토계획법. 그죠? 그 다음에 개발을 하는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개발법. 원래 있는데 비실비실거리는 것 같다 제대로 세우는 무슨 법? 정비법.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국토계획법. 그리고 요거는 개발법이라면 돼요. 개발법, 도시개발법. 요거는 정비법, 도정법 또는 정비법인데 정비법이라면 됩니다. 정비법. 그 다음에 이제 보전에 초점 맞춘 법인데요. 개발에 초점 맞춘 법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전에 초점 맞춘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농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농지법. 농지는 뭐의 대상이 아니다? 개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only 보전. 우리가 잘 보존해서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 우리 다음 세대가 받아가지고 그 농지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세대가 잘 보존했던 농지를 받아가지고 산업단지도 만들고 신도시도 만들고 했잖아. 그렇듯이 우리도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농지법입니다. 그러면 토지 관련해서 법이 몇 개 나와버렸어요? 4개 나와버렸죠. 벌써 4개. 우리가 배우는 법이 몇 개라고 했어 내가? 6개라고 했죠. 벌써 4개가 나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공법에 6개의 법률이 있는데 무턱대고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6개의 법률이 어떤 구조로 가진지 모르고 법률 명칭도 모르는 분들이 석 달을 공부했는데 법률 명칭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 넘다니까. 그 도대체 뭘 한다는 이야기야. 어떻게 그래가지고 60점을 판다는 이야기야. 아까 같은 문제를 어떻게 푼단 말이야.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외우는 게 맞습니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해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법리를 가지고 다 해석이 다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6개인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시험 문제가 국토계획법에서요. 국토계획법에서 시험 문제가 몇 개 나오냐면 12문제가 나옵니다. 40문항 중에서.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이 몇 문제 나오냐면요. 6문제가 나와요. 정비법이 몇 개 나오냐면 6개 나옵니다. 죽었다 깨나도 정비법을 7개를 못 내요. 죽었다 깨나도 개발법을 7개를 못 냅니다. 6문제 내야 된다라고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농지법이 몇 개 나오냐면 2문제를 냅니다. 2문제. 그러면 지금 몇 개 나왔습니까? 12개, 6, 2, 24문제 나와버렸죠, 벌써. 그 토지에서 몇 문제를 냈냐면 26문제죠. 26문제가 34회 출제가 되어 있어요, 앱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건물 관련이겠죠, 그죠? 건물 관련은 여러분들이 법률 명칭을 알아요. 2개를 배우게 될 건데, 하나가 건축법. 들어보셨죠? 또 한 개가 여러분들 관심 많은 주택법.
주택도 뭐의 일종입니까? 건물 일종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주택법이라는 걸 따로 가지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다라고 하긴 그런데 뭐 제가 외국 입법 사례까지는 안 찾아봤는데 거의 우리나라에만 거의 존재하는 유일 이상한 법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법이에요, 이게. 다른 나라는 뭐로 통제하냐면 건축부로 통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달리 주택 중에서도 뭐에 대한 수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유달리 높아요. 아파트를 너무 선호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필요했겠습니까? 안 필요했겠습니까? 필요했겠죠. 그래서 만드는 법이 주택법이라는 법이에요, 주택법. 그죠? 그래서 건물도 주택이고, 그 다음에 일반 건물도 주택인데, 주택법을 따로 뺀 거는 대상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축법의 규제를 받을 때는요, 어떤 경우에 건축법으로 규제를 받냐면요, 한 번에 짓는 개수가 29개 이하죠. 그럴 때는 건축법 규제를 받아요. 여러분 댁 근처에, 집 근처에 만약에 20세대짜리 빌라가 있잖아요. 빌라, 1주택. 그럼 그건 뭐 받고 짓는다? 29개 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축법 규제를 받을 겁니다. 건축허가 받고 지어야 되거든. 자, 여러분 동네에 있는 20세대의 빌라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겠죠? 투기할 주고 이런 거 적용 안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 만약에 29세대 이하짜리 빌라를 지었는데, 거기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바로 가서 돈 주고 사면 됩니다. 왜? 규제를 안 받으니까. 건축법 규제 말고는 다른 규제가 없으니까. 주택법은요, 한 번에 짓는 게 몇 개 이상이면 30개 이상이 되죠. 그러면 주택법 통제로 들어와요. 한 번에 짓는 게 30개 이상인 거야. 그죠? 그러면 주택법 규제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빌라를 지었는데 20세대짜리 29개 이하짜리 빌라를 지었어요. 요거 구입하고 싶더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분양합니까? 선착순이죠.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 안 돼? 돼요. 끝. 돈만 있으면 사면 되고요. 평당 1억에 분양해도 돼, 안 돼? 평당 1억에 분양해도 돼, 안 돼? 돼, 상관없어. 평당 2억에 분양해도 돼요. 그래서 강남에 오면 빌라가 평당 2억에 분양해가지고, 그죠? 15세대가 성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한 채 100억씩 이래가지고. 그러다 금치라고 이래 사는 거예요. 아무 상관 규제가 없으니까. 근데 30세대 이상을 지었어요. 와,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게. 이거 내가 사고 싶어. 그럼 돈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 네? 청약 통장이 있어야 돼요. 주택법 규제로 들어버리잖아. 그러면 청약 순수에 따른 공급이 돼야 돼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필요해요. 그죠? 만약에 내가 청약 통장이 없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면 피를 주고 사야 돼. 청약 통장으로 당첨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을 프리미엄에는 얹어가지고 내가 사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통장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 적용받을까 안 받을까? 당연히 받겠죠. 투기할 주고 전매제한 당연히 적용받겠죠. 이게 몇 개 차이입니까? 한 개 차이인데 이런 비교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29세대로 따지면 29세대 이하고 일반 우리 이제 학원 같은 상가 건물, 단독주택 이런 등등은 전부 다 어디 규제를 받게 돼 있다? 건축법 규제를 받게 되고, 이런 주택법은 한 번에 짓는 게 몇 세대? 30세대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택법 규제로 들어오게 돼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건축법에서는요, 시험 문제가 몇 개 나오냐면요, 7문제가 나옵니다. 주택법도 몇 문제가 나오냐면 7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즉, 건물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 14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두 개를 합치면 40문항이 우리 시험의 주류가 됩니다. 자, 좀 전에 OT 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뭘 설정하라고 했습니까? 점수를 설정하라고 했죠. 점수. 자, 6개의 법을 공부할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어 없어, 내한테. 이 안에서도 어려운 게 있다니까요. 와, 다른 사람은 정비법이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재밌고 쉽다고 하는데, 와, 나는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와, 어떤 사람은요, 주택법이 참 재밌고 쉽대요. 와, 근데 나는 너무 어렵고 짜증나. 싫어.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안 해도 돼, 안 돼? 안 해도 돼, 안 돼?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안 해도 다른 데서 득점하면 돼요. 자, 7문제가 나오거든요.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드는 7문제가 나오는데, 하기 싫은데 일을 아무거나 했어. 열심히 했어. 몇 개 맞출까? 어떤 파트가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된다 가지고 일을 안 물고 했어. 일을 안 물고 막 칼 꼽아놓고 했어. 그러면 나왔어. 그럼 몇 개만 줄까? 다른 사람은 쉬운데 나한테 계속 어려운 거야. 그럼 몇 개만 줄까? 뭐 두세 개, 뭐 세 개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한 두 개? 뭐 많이 세 개, 오케이 세 개. 세 개. 찍었어. 몇 개만 줄까? 다 틀리기 어렵지 않나? 조금 있다가 그러면 내가 올해 치렀던 주택법 문제 7문제를 줄게요. 다 틀리면 내 100만 원 줄게. 한 개라도 맞추면 10만 원 주는 거로. 할래 안 할래? 다 틀리면 내가 100만 원 주고 한 개라도 맞추면 내가 10만 원 받는 걸로. 너는 무조건 이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틀리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맞추는 개수가 이거 같으면 여기에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 더 쉽게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있죠. 거기에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험을 아까 제가 여러분들 한 70점 정도로 설정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70점을 몇 개 맞춰야 돼요? 28개죠. 28개를 맞추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12개를 틀려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24개를 맞추려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12개를 틀려도 되구나라고 공부하는 사람하고는 똑같은 점수인데도요.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공부를 편하게 할까요? 12개를 틀려도 되구나라는 사람이 훨씬 편하게 공부한다니까요. 틀리란 말이 아니고 틀려도 되구나 라고 좀 편하게 하라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한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반기에 되면 이런 것들이 공부가 편해진다니까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실 때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 시험의 특징을 활용 못하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디를 보든지 막 평강펜 칠하고 줄 치고 별표해가지고 무조건 다 외우려고 삼키려고 하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거기에서 소화불량이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짜증, 이런 것들이 나기 시작하고, 그죠? 공부하기 싫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려놓을 거는 내려놓고, 오늘 알아야 돼. 오늘 모르면 다음에 알아야 돼. 다음에 알아야 돼요. 영원히 몰라도 돼. 영원히 몰라도 돼. 12개를 틀려도 되는데 뭐. 다른 데서 득점하면 되지 뭐. 그죠?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총 40문항이 구성됩니다. 지금 보다시피 어디가 여러분들 먼저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야죠. 여기에서 도시개발법과 정비비 파생되어 나가죠. 그래서 제가 주택법 어렵습니다. 하지 마자. 건축법이 어려운데 하지 마. 개발법이 어려운데 하지 마. 정비가 어렵다. 하지 마 이랍니다. 근데 야는 무조건 해야 돼. 야가 흔들리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으로 친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법이 수학이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이 뭐하고 똑같냐면요. 구구단하고 똑같아요. 구구단을 모르면 나눗셈을 못 하거든요. 구구단을 모르면 방정식을 못 풀거든요. 구구단을 모르면 미분적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계법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계법만 딱 손에 잡으면 공법은 게임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임 끝났다.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였어요. 국계법을 딱 손에 딱 쥐고 국계법에서 득점을 했죠.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국계법을 했다. 그럼 나머지는 벼락치기가 가능해요. 하루만 달달달 외우면 시험장 가서 거의 뭐 웬만하면 다 맞춰봅니다. 그 제일 중요한 법이 국계법이고, 여러분들은 상반기에 이제 우리 공부 전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반기에 여기에다가 올인 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올인. 상반기 한 3월달까지는 나는 국계법,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가지고 시간이 좀 남아있죠. 국계법을 나는 무조건 손에 쥐겠다. 손에 쥔다는 말은 뭐냐면요, 12개 중에서 내 자력으로 8문제를 3분의 1을 내가 맞출 수 있죠. 그러면 손에 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계법에다가 상반기에는 진짜 집중을 많이 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개발법과 정비법은 국계법이 된 다음에 중반부에, 그 다음에 건축주택은 하반기에, 이런 식으로 공법을 전략적으로 나눠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저도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법률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6개의 법률을 공인중개사 관점으로 이걸 접근 한번 해볼게요. 공인중개사 관점으로 접근하면 6개가 왜 공인중개사한테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죠? 왜 6개가 이제 뽑혀져 나왔냐면요. 보시면, 대한민국 국토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보니까 대한민국 국토 안에
국토 안에 저 푸른 초원도 있어요. 임야도 있어요. 그러고 수도권에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고 주택이 지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전체 토지와 건물을 전체를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부동산을 통할해야 돼. 그죠? 그러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예요? 국토 전체에 대해서 뭘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맞아. 나중에 맞아.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야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12문제가 나오는 국토의 계획 및 ing하는 법률이 있는 겁니다. 요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안으로 들어오니까 저 푸른 초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저 푸른 초원이 있고 뭐도 있다? 임야도 있어요. 산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자, 저 푸른 초원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이 무슨 법이 있어요? 응? 저 푸른 초원인 상태에서는 농지법의 규제를 받겠지 뭐. 그렇지 않나? 보존해야 되니까. 근데 때로는 이 저 푸른 초원 중에서 일부를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한 택지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택지로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신도시를 만들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때 개입하는 법이 무슨 법이 개입을 해요? 응? 그래, 도시 개발법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한, 집을 짓는 건 아닙니다. 집을 짓는 건 도시개발법이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법은 택지를 딱 만드는 단계까지 도시개발법이 역할을 한다고. 그럼 택지가 만들어서 안 만들어졌어?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다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지어야지. 자, 여기다 상가 건물을 짓습니다. 10층짜리 상가를 어떤 법이 들어와요? 건축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건축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상가를 짓는 거예요. 누가 여기다가 단독주택을 짓습니다. 어떤 법의 규제를 받을까? 건축법. 누가 요 택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2000세대를 지었어요. 아파트를. 어떤 법이 들어올까? 주택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서 신도시가 택지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거기에다가 택지를 갖다 누군가 구입을 한다고. 현대건설이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개인이 사가지고 단독을 짓고 어떤 사람은 택지를 갖다 100평을 사가 상가주택을 짓고 건축법이나 주택법이 들어가지고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요. 기반시를 깔아 놓으면 택지를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 들어가지고 건축을 행위를 하는 겁니다. 신도시가 보통 첫 삽을 뜨고 나면 신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첫 삽을 뜨고 나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보통 몇 년? 5년 정도 걸려요. 첫 아파트를 짓죠. 그럼 신도시가 완성이 된다고. 주변 지역에 또 아파트가 처음에 여러분들 신도시가 만들 때 첫 입주를 하잖아, 누군가가. 그럼 허블판이죠. 짜장면도 못 시켜 먹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래 있다 보면 자꾸 이제 들어서다 보니까 애들 학원도 보낼 수 있고 버스도 들어오고 지하철역도 생기고 짜장면도 생기고 헬스클럽도 생기고 수영장도 생기고 하는 것들 기반시설이 쫙 이렇게 깔리지라는 거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통 그렇죠. 그래 몇 년이 걸립니까 보통? 5년 택도 없죠. 최소 15년은 걸리죠. 위로 신도시가 여러분 쳐서 뜨고 지금도 건설 중입니까? 완료가 됐습니까? 건설 중이죠. 지금도 건설 중이라니까요. 그게 위로 신도시가 들어온 지 10년 넘었다니까요. 벌써. 여기 여러분 앉아있는 여기 신도시도 여기 평촌이라는 신도시도 그죠? 첫 입주가 되고 나서 그로부터 15년이 됐을 때 주위의 건물들이 다 들어서고 병원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쫙 들어서가지고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 안 지나? 지나겠지. 10년, 20년, 40년, 50년이 지나겠지. 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건물이 제대로 서 있겠어요? 낡겠어요? 낡죠. 기반시설도 부족해지고 없어지고 주택도 낡은 주택이 나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버리고 다시 만들까? 고쳐서 써야 돼. 고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환경하고? 도시 환경하고 무슨 환경하고? 주거 환경을 맞아? 정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의 세운상가를 동대문 시장을 남대문 시장을 싹 밀어버리고 부산의 자갈치 시장을 국제시장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지었어. 주거 환경을 정비한 거예요? 도시 환경을 정비한 거예요?
그거는 도시 환경을 정비하는 거예요. 엄마 아파트를, 그죠? 잠실 주공을 밀어버리고 새로 지어서 무슨 환경을 정비해서? 주환경을. 그래서 이거는 도시뿐만 아니라 무슨 환경까지? 주거 환경까지 정비하는 법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보니까 이게 지금 6개 다 했어요, 제가. 하나의 사이클 있죠, 하나의 사이클. 근데 이 사이클 안에 공인중개사가 개입을 해야 해. 전부 다 개입을 다 한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법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가장 많이 쓰이고 두드러진 법을 몇 개를 끄집어냈다? 6개를 추출해가지고 하나의 시행감으로 만든 게 부동산 공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 단계별로 공인중개사가 뭐 하더라? 개입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시행감으로 편지를 한 거예요,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래서 공법의 흐름을 이렇게 여러분들 잡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부터 해가지고 탄생부터, 그죠? 지어지고 다시 재탄생하는 단계까지, 그리고 전체를 통할하는 법률까지 해서 우리 공법의 시행감으로 편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이거죠, 그죠? 그러면 요 법에 대해서 이제 이 법이 국토개혁을 위한 법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죠? 12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어디를 중점으로 둬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까요? 예, 좀 쉬었다 볼게요.